사측 다 마저 끝내고 갑시다. 133페이지를 보면 어쨌든 생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사회전이라고 했어요. 대사회전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원이야. 근데 우리는 피조물의 입장이고, 물론 뭐 피조물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피조물의 입장이고, 피조물이란 완전하지 않은 존재야. 완전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존재이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거지. 그 완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얘를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와 같은 용수철이야. 이것을 여기에서 바라보면 원인데 측면에서 보면 용수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간축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원이 되려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야만 돼. 이게 신의 세상인 거지. 그래서 신의 세상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었을 때 정확히 같은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1을 회전을 한 원래의 위치로 왔었을 때 이 위치에서 무엇은 바뀌어버리냐면 시간은 바뀌어버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완전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처음과 끝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먼저 인지했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에서든 성인들은 전부 종말을 예언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무엇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끝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라 했냐면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했잖아. 처음이요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완전한 완전체라는 뜻이야. 그게 이제 위대한 말이 된 거지. 내가 완전체라 하니까 나는 뭐 신이다가 된 거지. 이게 이제 알파는 끝이고 오메가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생물은 동화도 일어나고 이화도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동화와 이화가 우리 몸의 시스템 내에서 완벽하지는 않은 완전한 원을 만들지는 못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를 기준에 두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현재 활동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시키는 존재입니다. 외부로 에너지를 계속 발산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의 에너지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 그 말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발산시키는 에너지 양만큼 에너지는 내 몸으로 들어와야만 되겠지. 이건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생물은 1차적으로 근본적인 에너지원에 따라서 영양의 형태를 구분했습니다.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빛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을 광영양이라 하자라고 약속한 것이지 외요가 아닙니다. 알겠지? 근본적인 에너지원을 화학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 화학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획득하게 되면 이것을 화학 영양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나는 유기체인 것이지. 유기체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는 개체야. 유기물은 무엇을 유기물이라고 그러지? 물론 유기물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이 완전하게 산화되었을 때 CO2와 물로 분해가 되는 화합물을 유기물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유기말을 다른 말로 탄화, 수소, 화합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탄소로 구성된 물질인데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오줌을 통해서 배설물을 통해서 외호흡 과정을 통해서 탄소를 내뱉고 있어요. 즉 외호흡 활동만 보더라도 CO2가 계속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의 탄소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 거지. 그 말은 나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탄소를 공급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근본적인 탄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물들의 영양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탄소원이 CO2일 때 단 생물의 경우에는 생물학의 특징이야. 화학과나 물리과에게 조언을 절대 구하면 안 돼. 생물학과의 고유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물질은 전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CO2가 되었든 혹은 탄산이 되었든 탄산염의 형태가 되었든 우리는 전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럴 때는 외부로부터 물론 얘는 아니라 했다. 무기탄소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체내에서 유기탄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독립영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탄소원을 유기물을 통해서 획득을 하게 되면 유기물은 물론 사람은 이제 인위적으로 공급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인위적으로 유기물들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의 세상에서는 유기물은 누구만 만들 수 있냐면 유기체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유기물을 내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다른 유기체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즉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다른 생물들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 해서 이것을 의존 영양 혹은 종속 영양이라는 것입니다. 대사를 동화와 이화로 나누게 되면 동화는 합성 환음 반응이라고 했지, 그렇지? 이화는 분해 산화 반응이라고 했지. 그러면 어쨌든 동화는 환음 반응이고 이화는 산화 반응이 되게 되면 환음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초로 누군가는 전자를 줘야만 되겠지. 이건 내 몸에서 생성될 수 없는 것이지.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외부로부터 최초로 전자를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전자원이라 해도 되고 수소원이라 해도 되고 혹은 전자공여체라 해도 되고 수소공여체라 해도 되고 이 전자공여체가 최초의 물질이 뭐냐 이거지. 이것이 물과 같은 무기물이면 이 생물의 영양 체계를 무기영양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최초로 전자를 공급해주는 것이 환경으로부터 들어올 때 유기물의 형태로 들어온다라면 얘는 유기영양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개념 어렵지 않지 판단하는 것. 그래서 광영양과 화학영양을 판단하는 것은 얘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판단해주면 되고
독립영양과 종속영양은 탄소원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판단해주면 되고, 무기영양과 유기영양은 전자원이 뭐냐, 최초 전자공여체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판단해주면 돼. 따라서 생물의 영양체계는 이들을 가지고 총 8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형태 중에서 먼저 인식이 된 것이 동물, 곰팡이, 식물이 되게 되면 동물과 곰팡이는 화학영양이고 종속영양이며 유기영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 유기, 종속이라 하든지 화학, 종속, 유기영양이라 합니다. 반면 식물의 경우에는 광영양이고 독립영양이고 무기영양이 되게 돼. 그래서 광독립 무기영양이라 해도 되고 광무기 독립영양이라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광영양 이퀄 독립영양처럼, 독립영양 이퀄 무기영양처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생물들의 체제를 보니까 8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지. 8가지 개념 일일이 다 안 적어봐야 되겠어? 나중에 미생물을 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는 따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지?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가 남아있어? 산화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지, 그지? 그러면 이 화는 산화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화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최초 전자 공여체가 되겠지, 그지? 자, 이것을 정확히 반대말은 뭐가 돼? 최종 전자 수용체가 되겠지, 그지? 최종 전자 수용체로서 무엇을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산소인 거지. 산소를 산화제라 해도 되고, 최종 전자 수용체라 해도 되고, 산화제로 산소를 이용하는 체제를 호기성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산화제로 산소 이외의 화합물을 이용하는 것을 현기성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호기성이라는 글자가 단어를 만들 때 이렇게 뒤에 대사나 혹은 생물과 붙어가지고 한 단어가 완성되게 되면 이때 호기성은 요 글자를 그대로 국어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기체를 좋아한다는 뜻이야. 일본 놈들이 말하는 기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산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소를 좋아하는 대사라고 그대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일본 애들이 말하는 호기성 대사란 산소를 이용하는 대사를 호기성 대사,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을 호기성 생물이라고 정의한 거야. 현기성은 기체를 혐오한다는 얘기인데 기체를 싫어한다라고 우리는 적으면 안 돼. 현기성 생물 혹은 현기성 대사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근데 호기성이라는 글자와 현기성이라는 글자가 환경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면서 한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때는 환경이 산소를 이용한다, 환경이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뭔가 어색하지, 그지? 이때는 산소를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산소가 있다, 산소가 없다에 대한 개념이야.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호기성 환경에 사는 것은 전부 호기성 생물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산소가 있는 것과 산소를 이용하는 것은 다르지.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산소를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의 개념인 것이지 산소가 있다 없다와는 별개인 거지. 그러나 산소가 없으면 무조건 산소를 이용할 수 없지. 산소가 없는데 산소를 이용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현기성 환경에 사는 것들은 전부 뭐야? 현기성 생물인 거지. 그러나 호기성 환경에 산다 해서 무조건 호기성 생물은 아니지. 호기성 생물도 있지만 무엇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현기성 생물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정리가 되겠지? 산소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절대 호기성, 또 하나는 미호기성, 또 하나는 절대 현기성, 또 하나는 조건부 현기성, 또 하나는 내기성, 현기성. 항상 단어를 처음 듣는다. 그러면 뭘 하면 된다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알겠지? 이걸 계속 훈련을 해줘야만 돼. 그래서 솔직히 좀 뭐 이런 얘기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대 이전의 경우에 원래는 내가 어떨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대 이전을 보게 되면 초시의 합격률이 가장 높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오히려 합격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떨어져요. 왜냐하면 초시는 이제 4학년 됐어? 나 임용 준비해야 되겠네? 근데 마음속에서는 처음 공부하니까 두려워? 그래서 뭘 하는 거야? 그냥 모르니까 인정해버리고 무조건 따라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합격하기 너무 쉬운 거지. 이제 내가 재수를 해? 뭐지? 와, 어떻게 힘이 이제 뽕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지. 나 이만큼 알고 있는데 수업 들을 때도 너 한번 죽게만 내가 판단해 줄 테니까 하는 거지. 삼수하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가 되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걸 자세히 해야 된다겠지. 그래서 내가 자주 했던 얘기, 코로나 이전 시대에 자주 했던 얘기가 우리 그냥 고3이 되자. 너무 오래 내가 잊어버렸나? 너 잊어버렸어? 고3 때를?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고3 때면 그 30몇 년 전, 30만 5년 전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나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놀았기 때문에. 내일 학교가 샀기 때문에. 근데 고3 때 생각하면 그때 뭔가를 막 애써가지고 이해하려고도 들지 않고 나는 뭘 좋아했냐면 수학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와, 고등학교 들어왔는데 이게 새로운 능력이 보이는 거지. 화학이 너무 재밌는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꿈은 화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빨리 좀 탈선했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술담배를 했어요. 다리 좀 심하게 떨고 끈도 좀 심하게 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린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들어오게 되고 나는 군대를 못 갔어요. 전신 화상을 군대 신금 받기 전에 한 달 전에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리고 결핵인지 아닌지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게 현재 결핵인지 아니면 이미 지나간 건지는 몰라가지고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5급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 마지막에 이제 대위인 군의관이 당신은 몇 급입니다 라고 찍어준단 말이야. 그때 이 찍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나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의 말을 했어요. 너가 3개월 전에 신체 검사를 받고 신금이 나한테 그랬어. 군대 가기 위해서 남들이 받는 것이 있어. 3개월 뒤에 신금을 받으면 아마도 너는 군대 갔을 거야. 1급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절대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나는 머릿속에서 막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TV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군대 안 간다. 와 미치겠는데 이 사람은 왜 나를 위로하지? 왜 나에게 이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아 하지? 나는 좋아서 미치겠는데. 물론 여기 뭐 아직도 화상자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야 옷으로 덮어버리면 그만인 거고 결핵도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이제 재검을 받아야 되니까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와야 돼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걸린 거 아닌 거 몰라.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묻더라고. 근데 난 그 사람인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 돈을 준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묻더라고. 자기의 소견은 지나간 것 같아. 어릴 때 결핵 흔적이 안 지워지니까. 이게 우리 배우잖아. 배기를 폐쇄시켜버리기 때문에 흔적이 계속 남아있어요. 자기의 소견은 이거 분명히 어릴 때 지나간 것 같은데 너 군대 가기 싫어라고 묻더라고. 너무 좋은 말인 거지. 그래서 남들은 돈 싸들고 와가지고 그 군대를 빼는 상황인데 그래서 물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진짜 군대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결핵을 앓고 있다라고 하자라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절대 말하지 말라더라고. 지금 30년이 지났으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신 결핵을 현재 앓고 있다가 되려면 너가 약을 먹어야 된다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내 소견은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 약은 먹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독한 약을 3개월인가 6개월인가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장이 별로 안 좋아요. 결핵 항생제가 너무 독해. 그때 아마도 장내 공생 세균들이 아마 멸종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장은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제출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너무 좋은 거지. 결핵도 이거 뭐 이미 지났다고 얘기한 거고 화상이야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대학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게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위로했는지 이해가 된 거지. 지금은 없어진 제도인데 예전에는 군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됐어요. 정말 심한 경우가 무슨 공무원인지 모르겠나. 1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102점이었어요. 100점 만점 그게 계기가 돼버린 거지. 1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102점이 되니까 여기는 국가유공자만 붙어버린 거지. 국가유공자 플러스 군대 갔다 오게 되면 이 가산점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절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 군 가산점 못 세자고. 나는 좀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남자들 진짜 고생합니다. 내 친구들 심한 애들 36개월씩 고생한 애들 공무관 애들 지금은 18개월이잖아. 그때는 18방위였었어요.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 방위들 때문에 김정일이가 책도지를 못했어요. 몇 명 있는지를 판단이 안 되니까. 재미없나? 그래서 걔네들이 특공대를 했었는데 유니피라고 했어요. 우리 동네 특공대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 군대를 못 가게 되니까 공무원을 할 수가 없고 뭐 여기저기 대학이고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대를 갔다 오지 않게 되면 다 세관계로 오는 시대인 거지. 쟤 뭔가 문제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병신이거나 집이 너무 권력이 세거나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는 거지. 권력이 너무 세면 뭐 회사에서 알아서 다 들어가지 않을까? 내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대학으로 가게 된 걸 하게 된 거야.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다가 왔지? 돌아가야 되는데 큰일 나다. 아니 그건 아닌데. 장내 공생 세균은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등장했던 엑스트라인데. 조시학교 그지. 고산 얘기하다가 물론 나는 늦게 공부했는 거긴 한데 주위에서 이제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 고등학교 때 뭐 이런저런 생각 안 하잖아 솔직히. 그지 않아? 무작정 배우잖아. 내가 이거 얘기해 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내가 조금 이제 다리도 들고 금도 좀 씹었지만 뭐는 공부했냐면 수학을 공부했어요. 경시대도 나왔었고. 근데 이 수학을 난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냥 답지를 다 외웠어요. 지금은 그 얘기를 내가 마누라인데 해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나는 그냥 그때는 유능한 수학책이 지금도 있는 거보다 정석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좀 공부를 좀 하면 필수 정석이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문제하고 답지를 다 외웠어요. 그러면 못 푸는 문제가 없는 거지. 즉 수학도 외워서 해결이 가능해. 그렇지 않아? 그리고 많이 외우다 보면 응용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 매경이. 근데 왜 언어인 생물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내가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가 고3 때처럼 공부하자. 고3 때처럼. 알겠지? 그러면 생물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지? 제발 생각 좀 줄이고 토론 절대 하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많이 외우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낯선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면 개념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알겠지? 절대 호기성은 얘는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이건 착각하면 안 돼. 얘는 O2 그 자체에 대한 내성이 아니라 산소로부터 비롯되는 물질에 대한 내성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 산소가 존재하게 되면 산소는 다른 물질들과의 반응에 의해서 생물에게 치명적인 독성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노옥사이드나 펄옥사이드나 슈퍼옥사이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노옥사이드는 너무 활성이 강해가지고 얘는 이 상태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다른 단일 항산소와 바로 다 반응을 해서 O2 상태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두 가지야. 하나는 콜록사이드이고 또 하나는 슈퍼옥사이드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산소에 대한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얘는 이것을 말하는 거야. 즉 이것은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이것보다 독성이 약한 과산화수소는 생물을 죽일 만큼 강력하지는 않아. 양이 너무 적은 거죠. 근데 얘는 조금만 있더라도 영향을 크게 주더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산소에 대한 내성이란 말은 이 물질에 대한 내성을 말하는 거야. 슈퍼옥사이드 두 분자가 반응을 하게 되면 얘는 한 분자의 산소와 한 분자의 과산화수소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효소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즈라 해서 SOD라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산소에 대한 내성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SOD를 의미하는 거예요. SOD가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하는 거야. 이걸 SOD가 있느냐 없느냐가 산소에 대한 내성을 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논술하라는 문제 절대 안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야. 산소에 대한 내성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효소라고? SOD라고 하는 효소이다. 그러면 절대 호기성은 호기성이니까 산소를 이용해. 산소를 이용한다는 말은 산소 조건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SOD를 가지고 있는 거야. 미호기성 또한 마찬가지 호기성이니까. 절대 현기성은 산소에 대한 내성이 없기 때문에 산소 조건에서 아예 살 수 없는 것들이야. 조건부 현기성과 내기성 현기성은 조건부 현기성은 조건에 따라서 현기성 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산소가 있는 조건이면 호기성 대사를 수행을 해. 근데 산소가 없는 조건이면 현기성 대사를 수행을 해. 반면 내기성 현기성은 얘는 현기성 생물인데 산소에 대한 내성을 가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산소가 있든 없든 대사는 호기성이야. 현기성이야. 아마도 진화는 현기성 대사를 수행하는 생물로부터 호기성 대사를 수행하는 생물들로 진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화에 대한 경향은 전부 효율적인 체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관찰 사실이야. 관찰을 해보니까 현기성 대사보다 호기성 대사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건 무엇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냐면 생장 정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현기성이 호기성 대사를 수행을 할 때는 생장 속도가 빨라요. 외유하지 말자. 현기성 대사를 수행을 할 때는 생장이 느려요. 근데 얘네들은 생장 속도에 차이가 없어. 왜? 현기성 대사만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둘에 대한 차이점이 뭘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지 알겠지? 그치? 어쨌든 둘 다가 산소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건부 현기성도 SOD를 가지고 있고 내기성 현기성도 SOD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지? 다음. 산소의 이용 여부는 자, 보다 더 원시적인 체제가 뭐라 그랬지? 푸옥시존. 보다 더 효율적인 체제가 미토콘드리아. 산화 반응의 차이가 푸옥시존은 산화제로 O2를 사용을 하다가 미토콘드리아는 산화제로서 2분의 1 O2를 사용한다 그랬지. O2를 사용하게 되면 생성물이 뭐가 만들어져?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져. 2분의 1 O2를 사용하게 되면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산소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O2를 산화제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엇이 만들어지게 돼? 그렇지.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독성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여기 이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는 뭐라 한다 그랬지? 옥시다제를 한다 그랬지. 그렇지. 얘는 산소를 이용한다는 말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최소한 하나 이상의 옥시다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하나 이상의 옥시다제를 가지게 되면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되게 돼.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되니까 이때는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만들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얘를 자연스럽게 분해해가지고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얘를 효소가 만들었으니까 다시 뭐가 없애줘야 돼? 효소가 없애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효소가 없애주는 것이 존재해야지만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이 효소를 뭐라 한다고? 그렇지, 카탈라제. 따라서 옥시다제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무엇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 카탈라제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산소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카탈라제가 돼. 그러면 절대 호기성이니까 산소를 이용한다는 말이야. 산소를 이용한다는 말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카탈라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미호기성은 얘는 산소를 이용하는 대사를 수행을 하되 산소에 대한 이용도는 낮아요.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버리게 되면 죽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산소에 대한 농도가 높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옥시다제에서 너무 많은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니까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탈라제의 활성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야. 즉 이유가 왜 미호기성이 되었냐면 카탈라제가 없거나 너무 적어.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낮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들이야. 이해가 되겠어? 절대 현기성은 산소를 이용할 수 없어요. 조건부 현기성은 산소를 이용을 해야 돼. 호기성 대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카탈라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얘는 산소에 대한 내성은 가지고 있대. 산소를 이용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 카탈라제가 필요가 없어. 되겠지? 자,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표는 바꾸면 안 된다. 자주 들어오는 질문 미리 답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아니 네가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있다는 말은 SOD라고 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SOD라고 하는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만들지 않냐? 그럼 얘가 효소에 의해서 과산화수소를 만드니까 이 과산화수소도 빨리 그러면 효소를 통해서 없애줘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왜 필요가 없느냐면 이걸 지금 효소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 얘는 뭐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잖아.
아까 얘기 시작할 때 짚은데 생물에서 효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양이 원래 반응물 자체의 절대량이 적어. 그러면 아무리 여기 효소가 아니라 효소의 할아버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것의 절대량 자체는 뭐라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그냥 바꿔줄 뿐인 것이야. 양적인 차이는 있을 수 없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과산화수소는 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얘는 왜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얘는 늘린 거잖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는 이걸 이용을 해서 과산화수소를 만드는데 얘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많이 만들려고 발부동 쳐봐야 많이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전체 대기의 21%나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한 거야? 카탈라제가 필요한 거야. 이제 정리가 되겠어? 그래서 그 이전에 그냥 이해가 안 돼. 뭘 하면 돼? 표를 외워. 알겠지? 앞으로 산소에 대한 내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 SOD이다. 산소에 대한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 카탈라제이다. 알겠지? 그러면 5가지에 대한 걸 기억할 수 있겠지? 그치? 높아심에서 이런 얘기 너무 심취하지 마. 가볍게 들어줘야 돼. 이런 얘기 심취해버리게 되면 자꾸 이거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혼자 계속 생각하게 된다. 얘기지. 그거 하지 말겠지. 이런 생각들은 누구만 하면 돼. 나만 하면 돼. 내가 열심히 책 찾아보고 열심히 공부해오면 되는 거지. 되겠지? 이건 내가 하는 역할이지 선생님들이 굳이 해야 될 필요 없고, 그리고 솔직하게 고등학교에서 이거 강의해주면 오히려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애들인데는 뭐만 해주면 돼?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내에 이거 크게 안 다루잖아. 그냥 뭐만 다뤄주면 돼? 호기성 대사와 호기성 환경만 구분해주면 되지, 그지? 이해가 되겠지? 챕터 5로 갔어. 138페이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각자가 한 번씩 읽어보자. 처음 생화학은 생물 계열의 학자들보다는 화학 계열의 학자들이 주로 이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얘는 알짜 반응을 처음 설정을 할 때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먼저 연구를 했겠지. 우리는 대사의 시작점이 물론 여기에서만 시작되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대사의 시작점의 주된 부분은 포도당인 거지. 그러면 당을 만들어낼 때도 포도당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물론 포도당을 만드는 식물들이 독립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생물들이 관찰되니까 실제하고는 맞지 않더라 이것이지. 얘는 이론적인 모델인 것이지 실제는 포도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식물들은 뭘 만들어? 설탕을 만들지, 그렇지. 그래서 요즘은 포도당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설탕으로 개념을 바꿔준 거야, 알겠지?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식물이 종자가 발화가 될 때 보리에서 녹말이 분해가 되게 되면 포도당이 되게 되고 포도당이 배발생에 사용된다라고 배웠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포도당이라고 찍지 않고 뭐라고 찍어? 당이라고 찍지, 그지? 왜? 포도당 거의 안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져? 말토우저가 만들어져. 그래서 말토우저를 일본 놈들이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한 거야? 메가당이라고 번역합니다. 보리가 발화가 될 때 많이 만들어지는 당. 왜냐하면 베타아밀라제가 당을 두 개씩 떼내지 하나씩 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들어지는 것이 말토우저인 거지. 이렇게 이제 처음 한번 잘못된 인식이 계속 보리를 범하게 되는 거지. 요즘은 그냥 포도당이라 하지 않고 당이라 해버린 거지. 어쨌든 간에 얘는 이론적인 것이고 화학하는 놈들이 생물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다 보니까 화학적 알짜 반응식은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알짜 반응식을 위에 있는 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을 알짜 반응식으로 적는 거지. 그래서 화학하는 놈들이 생물하면 미치랍니다. 이걸 보듯이 막 알짜 반응식 박수 치고 있으니까 미치라는 거지. 와, 새끼들 뭐지 이거지. 알짜 반응식 적으면 뭘 해야 돼? 오른쪽 왼쪽 지워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지워가지고 정말 잘 적었는데 왜 내 것은 틀렸다고 지들은 이상하게 적고 있지가 된 거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무지하니까. 그 생물은 전부 무엇에서 비롯된다고?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지. 생물적 상황 자체를 모르니까 생물학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지금은 이제 이미 유행이 지난 것인데 우리 때는 뭐를 강조했냐면 위에 있는 반응식을 적게 되면 산소가 12개가 필요해. 그러면 6개의 산소는 여기에서 제공된다라고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쉽더라는 얘기지. 무엇을 형성할 수 있는 거야? 5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반응식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선호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었어요. 산소는 여기에 있는 산소는 6개는 포도당으로 가고 6개는 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 강조하잖아. 산소는 어디에서만 생성되게 된다. 물로부터만 생성이 되게 된다. 근데 지금은 여기는 이 반응식을 선호하는 것을 우리 기출문제도 나온 거잖아. 선호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다른 생물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다른 생물들은 방합성을 할 때 여기에 H2S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얘는 한 분자의 포도당과 12개의 S와 6분자의 물이 생성이 되더라. 또 어떤 것은 여기에 H2를 이용하는 것들도 있더라. 그러면 얘는 여기는 비워주면 되고 6H2O가 남는다. 그 이외에도 많은 다른 물질들을 이용하는 방합성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방합성에 대한 공통된 일반식을 적으려니까 6CO2가
12H2X와 반응을 해서 C6H12O6에 12X에 6H2O가 되더라. 대신 이제 이 체제로 알타 반응식을 적 때 산소는 12O,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O 상태로 존재하기 힘드니까 12O를 뭐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야? 6O2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유로 여기에 있는 이 식을 광합성에 대한 알타 반응식 일반식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길게 논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광합성에 대한 알타 반응식을 일반식을 이렇게 적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이게 이제 광합성에 대한 전체 광합성에 대한 일반식이 되게 됩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그림 5-1을 보게 되면 혹시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이런 개념들은 한 번씩 봐도 얘는 피톨 사슬, 지방족 사슬입니다. 여기는 폴피린고리 중앙에 얘는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피린고리 중앙에 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헤모글로빈. 그래서 철은 산화가 되게 되면 산화색이 붉은색이야.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붉은색 색소가 됩니다. 미오글로빈도 마찬가지, 시토크롬도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엽록소는 폴피린고리 중앙에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그네슘은 산화색이 녹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 색소가 되게 됩니다. 헤모시아닌, 얘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시아닌이 들어가니까 얘는 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의 경우에는 산화가 되게 되면 푸른색 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지동물의 혈액은 혈색소가 헤모시아닌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지동물은 피의 색깔이 푸른색이 되게 됩니다. 여기 엽록소는 이 부분이 긴 지방족 사슬이고 특히 여기는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소수성이 매우 큰 영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엽록소는 틸라코이드 막의 내부의 소수성 환경의 소수성 인터랙션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엽록소에 대한 차이는 여기에서 먼저 엽록소 A와 B는 요 하나의 원자 간의 차이입니다. 여기가 메틸기를 가지고 있으면 엽록소 A가 되게 되고 엽록소 A가 진화 과정에서 메틸 그룹으로 바뀌어버리냐면 카보닐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카보닐로 바뀌게 되면 얘가 엽록소 B가 되게 됩니다. 이건 앞에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할 때 찍어진 둘에 대한 차이는 단지 하나의 원자 간 차이야. 이게 전개 속도를 차이를 만들더라는 얘기야. 얘는 이거보다는 소수성이고 얘는 이거보다는 극성이니까 친수성이니까 요 하나의 차이 때문에 전개 속도의 차이가 있더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메틸기를 가지고 있느냐 카보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작용기는 외워 알겠지? 이 구조 전체를 외워가 아니라 이 작용기 하나는 외울 수 있겠지? 그치? 여기에 메틸 그룹이 있으면 엽록소 A, 카보닐이 있으면 엽록소 B. 보다 더 원시적인 물질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엽록소가 되게 되면 이거 대신에 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균 엽록소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좁은 면적 내에 이중결합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영역 내에 이중결합을 많이 가지게 되면 빛에 대한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빛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얘도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색소가 되게 됩니다. 대신 여기는 이 세균 엽록소의 경우에는 얘는 매우 짧은 파장이나 혹은 매우 긴 파장을 흡수합니다. 근데 엽록소로 진화가 되면서 얘는 이제 짧은 파장 영역에서는 좀 파장이 길어지게 되고 긴 파장에서는 파장이 조금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렇게 빛을 흡수하다가 이렇게 빛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겠지? 진화가 되게 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 굳이 구조에 대한 것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피코에리트로빌린에 대한 구조이고 이 작용기의 차이가 피코시아노빌린이 되게 됩니다. 피코에리트린은 이름을 뭐라고 번역을 하지? 홍조소라고 일본 놈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피코에리트린은 뭐라고? 홍조소. 피코시아닌은 남조소. 남조류가 가지고 있다 해서 남조소. 홍조류가 가지고 있다 해서 홍조소. 근데 피코시아닌이 남조소라 해서 얘가 남세균에만 존재해야 되는 아니겠지, 그치? 근데 구조는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얘는 이름을 베타카로틴이라고 적어도 되고 발음 기호로 표기하게 되면 베타카로텐이 되게 됩니다. 얘는 루테인인데 루테인의 또 다른 말이 크산토필이 되게 됩니다. 둘에 대한 차이는 여기를 보게 되면 얘는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지, 양쪽에. 여기도 알코올기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알코올기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알코올기가 없는 것이지, 그지? 얘는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가 보다 더 뭐가 되는 거야? 극성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둘을 비교하게 되면 알코올기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분자량도 큰데 극성 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전개 속도가 느리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빨리 가는 것은 뭐가 되게 돼? 베타카로틴. 그 다음 가는 것이 크산토필, 루테인. 알겠지? 이들을 보게 되면 얘는 단순한 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작은 고리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얘는 큰 폴피린 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항이 매우 큰 것이. 그래서 엽록소는 이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전개 속도가 떨어진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이제 완전하게 이해가 됐어? 개념에서 보다시피 카로티노이드, 어원은 어디에서 시작됐겠어? 카로틴에서 시작이 되었겠지, 그지? 카로틴 유사체라 해서 카로티노이드라고 이름을 지었는 거예요. 카로틴과 이 카로틴에 대한 유사 물질들을 함께 통칭해서 카로티노이드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는 카로틴 계열과 크산토필 계열이 있습니다. 이 크산토필 계열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말 들어봤지? 이 말 들어봤어?
그래서 크산토필 계열이라 해도 되고 크산틴 계열이라 해도 되고.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는 이들 전체를 함께 일컬어서 카로티노이드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파장을 보고 이것이 어떤 물질에 대한 파장인지를 짝 지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말하는 대로 외워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지?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진화가 될 때 짧은 파장은 더 짧은 것, 긴 파장은 더 긴 것. 그러다가 얘가 짧은 파장은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즉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나는 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구상에 먼저 등장한 것이 세균 엽록소가 됩니다. 자외선과 적외선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화가 되게 되면 엽록소 A가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엽록소 A입니다. 엽록소 A가 여기에서 청색 파장과 여기 적색 파장. 그 다음에 엽록소 A로부터 진화가 된 물질이 엽록소 B입니다. 엽록소 B가 그 다음에 여기 청색광, 적색광 능력에서. 그리고 이제 진화가 되면서 물론 다른 물질인데 획득하게 된 것이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카로티노이드가 가장 안쪽에.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는 이 피크의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범위가 굉장히 좁지, 그치? 어떻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나머지 두 개를 그냥 얘는 각각 다 따로 진화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외웠습니다. 피코에리트린 뭐라고? 홍조소. 피코시아닌 뭐라고? 남조소. 그렇지. 그래서 피코에리트린, 피코시아닌. 이게 이제 단파장에서 장파장으로 가죠. 자, 그러면 보다 원시적인 광합성을 수행을 하던 광합성 세균은 세균 엽록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때 이 세균 엽록소를 이용을 하는 광합성 세균들이 지구상에 존재할 때만 하더라도 지구는 아직까지 뜨거웠습니다. 매우 뜨거웠어요. 그리고 대기는 너무나 탁했습니다. 대기가 탁해가지고 태양빛이 물속에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광합성을 수행을 했다는 얘기야. 태양빛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수행하지 못하던 시대야. 그러므로 세균 엽록소의 역할은 이 빛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얘는 너무 단파장이잖아. 자외선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가시광선도 제대로 지금 통과를 못하는 상황인데 자외선을 어떻게 통과를 하겠어? 그래서 이 빛은 지표면에 도달되지 않던 시대야. 그래서 세균 엽록소는 이 빛을 이용을 한 거야. 적외선을 이용을 한 거야. 심할 경우에는 얘는 1080나노메타도 이용했어요. 이 빛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적외선을 많이 내놓는 지구의 구조가 뭘까? 적외선을 많이 내놓는 것. 용암. 그래서 얘네들은 노출된 용암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이용해가지고 광합성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파장은 에너지지, 그지? 짧으면 에너지가 커, 길면 에너지가 작아. 얘는 너무 긴 파장인 적외선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수행을 하려니까 에너지가 너무 적네. 그래서 뭘 이용한 거야? 용암의 열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긴 파장과 용암의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광합성을 수행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물도 맑아지기 시작을 하고 대기도 맑아지기 시작을 한 거야. 물도 맑아지고 대기도 맑아지니까 이제는 뭐가 주어지기 시작을 해? 태양빛이 지표면에 도달되는 시대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야. 태양빛이 지표면에 도달되고 지구는 냉각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용암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제공받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 에너지에 태양빛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뭐로 진화가 된 거야? 태양빛을 이용하는 광합성 체제로 이제 진화가 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보다 더 단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체제로 진화가 된 거야. 청색광과 적색광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수행하는 시대가 된 거야.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 물속에 살고 있으니까 물속에 빛이 매질이 바뀌어버리니까 깊이 투과되지 못하더라는 얘기지. 많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분산되어 버리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지는 빛의 양이 적으니까 엽록소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조류는 뭐를 이용한 거야? 피코시아닌, 피코에리트린을 이용하게 되고 남세균은 피코시아닌을 이용을 해가지고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의 빛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진화가 되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녹조류로 진화가 되면서 우연한 기회였겠지. 뭐를 획득하게 되냐면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것을 획득하게 된 거야. 그러면 녹조류는 카로티노이드를 이용을 해서 뭘 한 거야? 엽록소가 이용하지 못하는 파장의 빛을 광합성에 활용을 한 거야.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물 밖으로 기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지. 물 밖으로 기어 나오니까 이제는 태양빛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지. 만약에 카로티노이드가 엽록소가 이용하지 못하는 빛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수행하게 하는 기능만 가졌다라면 그러면 녹조류가, 즉 차축조류지. 차축조류가 선폐류로 진화가 되면서 무엇은 없애야 돼? 카로티노이드를 없애줘야 되는데 카로티노이드가 더 발달돼 버린 거지.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야. 왜 카로티노이드가 더 발달될까? 이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태양빛이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더라는 얘기지. 이 현상을 뭐라 하는 거야? 광저해, 광산화라는 거야. 그래서 육상식물은 카로티노이드에 대한 활용도가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해가 되니까 광산화를 방지하는 용도로 뭐를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카로티노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럼 전체적인 스토리 이렇게 쭉 진화와 관련지어가지고 생각해보게 되면 재밌지 않아? 처음에는 이 적외선, 용암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 대기도 맑아지고 물도 맑아지니까 청색광과 적색광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수행을 하는 생물로 진화가 되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물속에 살고 있으니까 물 깊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빛을 다 흡수하려니까 뭐가 필요했다는 얘기야? 다른 보조 색소들이 필요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녹조류로 진화가 되면서 얘는 뭐를 획득하기 시작한 거야?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획득하기 시작한 거야. 이걸 광합성에 사용을 했단 말이지. 근데 물속에 있을 때는 용도가 무엇이었다고?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빛을 카로티노이드가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얘는 이용했단 말이야. 근데 우연한 기회에 물 밖에 나왔는데 이때는 빛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로티노이드의 활용을 바꿔버린 거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로티노이드를 이용해서 뭐를 막는 것에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광산화를 방지하는 것에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겠어. 따로 판단해도 되겠어? 책에 있으니까 책에는 그걸 참고해서 정리하는데 다음. 그러면 140페이지는 글들은 선정을 했습니다. 140페이지에 여기 지식 더하기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각자가 한번 읽어봐. 근데 심화 보충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마음에서 한번 읽어보자. 다음 141페이지. 물론 이것도 요즘은 이제 유행이 지났긴 한데 한동안 출제가 자주 됐던 영역입니다. 얘는 외유라고 하면 안 돼. 이것은 물질에 대한 성질에 대한 거야. 빛을 흡수하는 물질들을 광색소라 하면 광색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험에도 활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2군 하면 몇 가지가 등장할 것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얘는 모델로서 뭐를 설정한 거야? 엽록소를 설정한 것이지 모든 광색소가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지? 자, 지금부터는 물리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내가 물리를 싫어한다. 그러면 뭘 하면 된다고? 아, 그렇구나. 알겠지? 그래서 이상해? 왜? 라고 하는 생각할 준비하지 말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할 준비만 하자. 알겠지? 얘가 이제 람다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이 엽록소라고 하는 입자의 전자가 들뜨게 됩니다. 전자가 들뜨게 됩니다. 이때 적색광은 람다가 크고 청색광은 람다가 짧으니까 얘는 에너지가 더 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들뜨고 적색광은 더 적게 들뜨게 됩니다. 근데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큰 상태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상태니까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너지가 여기에 있을 상태는 얘는 안정화된 상태니까 반응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뭐가 되는 거야? 전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들뜬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들뜬 상태가 되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쉽게 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생성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학 물리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게 되면 이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상태니까 다시 안정화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전자가 바닥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미 에너지는 흡수했으니까 전체 에너지 총량은 같아야만 되는 거지. 흡수했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줄이려니까 흡수한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든 발산시켜야만 됩니다. 이때 발산되는 형태가 이 글자만 적을 수 있으면 돼. 열로 발산시키거나 형광으로 발산시키거나 인광으로 발산시킵니다. 외요할 필요 없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뜬 전자가 바닥 상태가 될 때 내놓는 에너지가 뭐라고? 열 에너지이거나 형광이라고 하는 빛 에너지이거나 인광이라고 하는 빛 에너지이더라. 알겠지? 다음. 그러면 똑같은 빛인데 형광과 인광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형광은 여기에 있는 어디까지 들뜰지는 어떤 파장을 흡수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뜬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들뜰 수도 있고 여기까지 들뜰 수도 있고 여기까지 들뜰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들뜬 상태가 이 에너지 수준까지는 열로만 발산되게 됩니다. 이 에너지 수준에서 여기까지는 열로 발산될 수도 있는데 람다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람다를 뭐라 하냐면 형광이라 합니다. 근데 얘가 이 상태에서 또 열 에너지를 또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이 수준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광이라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잘 와닿지 않잖아. 어떤 상황이냐면 엽록소에다가 빛을 쪼여줘. 그리고 빛을 중단시키게 되면 들뜬 상태가 일정 수준까지는 열을 내놓다가 바로 바닥 상태가 되면서 빛을 발합니다. 이것을 형광이라 합니다. 근데 일부 엽록소는 들뜬 상태가 이제 열을 내놓고 난 다음에 서서히 열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되게 되면 빛을 내놓습니다. 이걸 인광이라 합니다. 그러면 빛을 쪼여주고 난 다음에 소등을 했을 때 바로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뭐라 한다고? 형광이라는 것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미세한 빛을 발하게 되면 이걸 뭐라 한다고? 인광이라는 거예요. 인광과 형광 구분할 수 있겠어? 대신 구분하는 거 답지에 적을 일 없다. 우리는 뭐만 적을 수 있으면 된다고? 세 단어만 적을 수 있으면 된다. 열 에너지, 형광 에너지, 인광 에너지로 전환되게 된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열 에너지나 형광 에너지나 인광에 대한 에너지는 생물은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식물은 이 에너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실제 식물이 이용하는 에너지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물리운동으로 설명할 때 진자운동과 원리가 같습니다. 자, 얘는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에 있고 얘는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진자가 떨어집니다. 얘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럼 얘가 위치가 낮은 곳에서 위치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얘가 위치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면 이 진자가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가 진자운동이라 하잖아. 들어본 적 있어? 똑같습니다. 얘가 빛을 흡수해가지고 전자가 에너지 상태가 커집니다. 들뜬 상태가 됩니다. 얘가 바닥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를 옆에 있는 입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입자의 전자가 다시 들뜬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유도공명이라 합니다. 그러면 유도공명은 화학 반응일까? 물리 반응일까? 그렇지, 물리 반응이지. 화학 반응이 아니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전달했을 뿐이라니까. 그래서 얘는 진짜 운동이 물리 반응이지 화학 반응 아니잖아. 내 말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얘는 화학 반응이 아니라 물리 반응이야. 하겠지. 이걸 뭐라 한다고? 유도공명이라 합니다. 하겠지. 이 유도공명이 일어나는 장소를 얘는 유도공명을 통해 가지고 광색소들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 중심에다가 에너지를 모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응 중심을 전이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 이것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는 빛을 모아준다 해서 광수집 복합체라 합니다. 혹은 광수집 복합체를 집광복합체라 합니다. 우리 집광체란 말 들어봤지, 그지? 그래서 광수집 복합체라 해도 되고 집광복합체라 해도 되고 빛, 라이트, 하베스팅, 모은다, 수학, 컴플렉스라 해서 LHC라고 약자를 넣습니다.
이때 이 유도 공명이 일어날 때 전이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무엇과 같으냐면 형광의 크기와 같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얘는 광화학 반응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광화학 반응은 뭐냐 그러면 들뜬 전자를 내놓습니다. 근데 전자는 지 혼자 다닐 수 없습니다. 전자를 내놓는다는 말은 누군가가 전자를 받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전자를 내놓으려면 산화제가 전자를 받아가야 됩니다. 생물은 일방향적인 반응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산화제에게 전자를 주었으면 다시 자신은 뭘 해야만 돼? 환원제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주면 다시 자신은 환원제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광화학 반응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반응에 속하는 거야? 산화 반응 반응에 속합니다. 이 산화 반응 반응이 빛에 의해서 일어난다 해서 광화학 반응이라 했습니다. 얘는 화학 반응이지, 그지?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부라 해서 얘를 반응 중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반응 중심은 표기할 때 P라고 표기합니다. P680, P700과 같은 이름들을 부여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680나노메타의 빛에 의해서 광화학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P700은 700나노메타의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되면 광화학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책을 읽다가 미생물학 책에 P1080이라는 단어가 있네. 어떤 뜻이야? 1080나노메타의 빛에 대해서 광화학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이제? 다음. 이 또한 마찬가지 이 광화학 반응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형광의 에너지의 크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 가용 에너지는 뭐야? 형광이 아니고 형광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실제 가용 에너지의 크기인 거지. 실제 가용 에너지는 뭐가 일어나야 돼? 유도 공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물질을 들뜨게 만들어가지고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켜야 돼. 이게 가용 에너지인 거야. 근데 이 가용 에너지의 크기가 무엇과 같다는 얘기야? 형광의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형광 측정 실험을 한 거예요. 즉 지금 가지고 있는 광합성 색소가 얼마만큼의 가용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느냐를 측정할 때 형광의 세기를 측정하게 되면 이만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광합성에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형광의 측정 용도는 무엇인지 알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형광의 세기를 측정했었을 때 이것은 가용 에너지의 최대값인 것이지 이게 실제 가용 에너지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무엇 때문이냐면 첨색 광을 흡수하게 되면 얘는 여기까지 들떠니까 이게 이제 이 상태까지 굉장히 에너지 차이가 크니까 열로 발산시키다가 여기서 형광을 발하게 되는 거야. 즉 형광을 실제 발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일으키는 거야? 유도 공명을 일으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적색광을 흡수하게 되면 얘는 에너지가 작은 긴 파장에 비치니까 크게 들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들뜨지 못하니까 얘는 여기에서 유도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열을 발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색광은 흡수한 만큼 광합성에 사용하기가 힘들더라는 얘기지. 이 현상을 뭐라는 거야? 적색 저하 현상이라는 거야. 어려워? 기억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적색광 영역에서는 적색광 빛을 흡수하게 되면 이 빛이 광합성에 활용되지 못하고 즉 유도 공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뭐가 되어버린다고? 열로 발산되어 버린다고. 이 현상을 뭐라 한다고? 적색 저하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뒤에 적색 저하 현상은 따로 설명 안 한다.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지, 그지? 다음. 그래서 142페이지에 그림 5-4를 보게 되면 카로티노이드, 엽록소 B, 엽록소 A 여기가 반응 중심이 되게 되면 반응 중심도 엽록소 A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알겠지? 여기에 있는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티노이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집광복합체를 구성하는 색소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LHC, 집광복합체, 광수집복합체. 여기에는 P680도 주된 광색소는 뭐라고? 엽록소 A야. 알겠지? 이때 엽록소 LHC를 구성하고 있는 광수지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엽록소 A는 자신이 흡수한 전체 에너지가 여기까지야. 이 중에서 반응 중심으로 전달된 유도 공명에 사용된 에너지는 이만큼인 거야. 그러면 유실되는 에너지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뭐로 발산된 거야? 열로 발산된 거야. 엽록소 B의 경우에는 자신이 전체 흡수한 빛 에너지는 이 크기야. 이 중에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열로 발산된 거야. 카로티노이드가 흡수한 전체 빛 에너지의 크기는 이 크기야. 이 중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는 열로 발산되게 된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전부 가용 에너지의 크기는 똑같다고 그랬지. 가용 에너지의 크기는 똑같은데 손실되는 에너지가 가장 적은 것이 뭐지? 엽록소 H. 그래서 엽록소 A가 효율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렵나? 효율은 전체 흡수한 에너지 중에 사용한 가용 에너지의 크기, 유도 공명에 사용된 에너지의 크기를 효율이라는 거야. 내 말이 너무 어렵나?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왜 카로티노이드가 광합성에 대한 효율이 낮은지 이해가 되겠지, 그치? 뭐라고 설명하면 돼? 엽록소 A나 B에 비해서 열로 더 많이 발산되기 때문에 자기가 흡수한 전체 에너지 중에서 광합성에 이용된 에너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비중이. 그래서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이 뭐가 된다고? 카로티노이드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즉 열로 빠르게 발산시킬 수 있는 것은 장점이라는 얘기지. 어떤 상황에서.
빛을 너무 많이 흡수했었을 때 이것을 다 광합성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 이름을 뭐라 한다고? 광저해 혹은 광산화. 이걸 막아주는 기작은 열로 발산시켜가지고 광저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더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어? 그러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 색소들에 대한 효율에 대한 것도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다음. 그림 5-5를 보게 되면 이것은 약속에 대한 거야. 그래서 외유하면 안 돼.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듯이 이건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물리와 같은 영역에 대한 것에 잘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꾸 뭐를 착각하느냐면 이런 수학적인 기호만 나오면 자꾸 수학으로 접근하려고 해. 그러니까 얘를 푸는데 왜 이렇게 풀리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지. 왜 이렇게 되냐고 자꾸 묻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 연습할 땐 쉬운 거 가지고 연습을 해. 얘는 총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푸니까 순광합성 더하기 호흡량이 된 것이 아니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 외유가 아니고 이렇게 약속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것도 약속이지 이게 진리가 아니야. 약속이야. 1 더하기 1은 2라고 약속하자인 것이지 진리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영역을 얘기한 사람들은 많이 이제 줄어가지고 거의 없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하더라도 비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논문들이 나왔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역으로 뭐도 있겠어? 1 더하기 1이 왜 2인지를 증명하는 논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몇 장이 됩니다. A4지로. 몇 장을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증명해냅니다. 알겠지? 가장 간단한 예가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은 몇 방울이 될까? 한 방울이 됩니다. 한 방울이잖아. 두 방울 아니잖아. 합쳐지면 한 방울이지. 이게 시작입니다. 또 이제 어디에서 논을 제기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두 평행선은 만날 수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아?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나? 북극, 남극에서 만납니다. 극점에서 만납니다. 두 평행선은 만난다니까. 수평하게 쭉 가다 보면 나중에 극점에서 만난다니까. 꼭지점에서, 극점에서. 이해가 되겠어? 그럼 우주에서. 우주도 둥굽니다. 만납니다. 이게 비수학의 시작점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진리 아닙니다. 약속인 거지. 알겠지?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잘못 수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 수학적인 기호만 나오면 자꾸 산수를 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왜 총광합성량이 순광합성량 더하기 호흡량이냐고 묻는 거지.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왜 강치욱이지? 어떤 질문이야. 내가 생각할 때 김치욱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강차욱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강치욱이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질문인 거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얘는 뭐라고? 약속. 앞으로 우리가 보는 교재에서 이 콜이 나오게 되면 푼다의 개념이 아니고 풀이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얘는 약속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무엇에 대한 약속일까? 여기에는 이 세 개의 단어 중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 그렇지. 순광합성량은 실존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준 개념이야. 실제 반응은 뭐만 존재하는 거야? 총광합성과 호흡만 존재합니다. 순광합성은 네트잖아. 네트는 인간에 의한 수학적인 연산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순광합성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네트야. 알겠지? 알짜야, 알짜. 그래서 알짜 방식은 거짓이잖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사람끼리 약속을 해서 뭘 한 거야? 연산해가지고 만든 식이 알짜 방식인 거야.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매일 알짜 방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실제하고 다르자. 원래 알짜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사람이 만든 네트야, 그냥. 이제 개념이 잡혔어? 우리가 보면 전부 다 뭐를 지금 보고 있지? 알짜 방식을 보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반응이 아니야, 알겠지? 제발 이거 가지고 내 몸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 마찬가지, 얘는 총광합성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호흡도 실제 존재하는 거야. 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 순광합성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는 뭐냐 그러면 순광합성 양을 정의하기 위한 수단의 함수인 거야. 그래서 순광합성 양을 그냥 길게 글로 적어가지고 정의한 것이 아니고 뭐로 정의했다고? 함수로 정의를 해준 거야. 이제 이 함수가 뭔지 알겠어? 그러면 순광합성 양은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어? 총광합성 양에서 호흡량을 뺀 값을 뭐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순광합성 양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외욕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되겠어? 자, 그러면 총광합성의 주체는 뭐지? 총광합성 양의 주체는 광합성은 그치, 엽록체. 알겠지? 총광합성 양의 주체는 엽록체의 대사. 호흡의 주체는 뭘까? 그렇지, 미토콘드리아. 광합성을 수행하는 만큼 생성되는 물질도 존재하고 소비되는 물질도 존재해. 그러면 생성되는 물질은 산소지, 그치? 그래서 총광합성 양은 산소 발생량으로 측정하거나 소비하는 물질이 CO2 그래서 CO2 소비량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만큼 산소는 뭐가 되게 돼? 소비가 되게 돼. 그래서 산소 소비량으로 측정하거나 CO2 발생량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광합성 양의 주체는 뭐가 될까? 네트니까 세포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에 대한 차잖아, 차. 세포 전체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되겠어? 여기서 이제 얘는 산소 발생량이지. 얘는 산소 소비량이지. 델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돼. 델타가 얘는 발생량이니까 델타 값이 플러스가 나오지. 얘는 델타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지. 근데 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 없지. 자, 원래 10이라고 하는 산소가 있었는데 얘가 총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산소가 이만큼 증가가 되게 되면 12가 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델타니까 델타는 얼마가 돼?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근데 호흡을 하게 되면 얘는 산소를 1만큼 소비한 거야. 그럼 얘는 델타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지. 우리가 산소 발생량을 플러스 2, 산소 소비량을 마이너스 1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소 발생량은 2라 하고 산소 소비량은 1이라 하잖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겠나? 알겠지? 근데 서로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인 거지. 이걸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총 광합성 양이 얘는 산소에 대한 발생량이고 얘는 산소에 대한 소비량이야. 그러면 순광합성량은 총 광합성량에서 뭐를 빼주는데? 호흡량을 빼주면 돼. 여기에서 순광합성량은 어디에서 어디를 빼야 돼? 2에서 1을 빼는 것이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것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순광합성량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어? 이들은 전부 델타에 대한 개념이야. 델타. 알겠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나? 다음. 그래서 델타에 대한 개념이야. 델타. 알겠지? 여기서 영은 뭘 것 같아? 사람이 정한 이 실험기구 내에 조건 최초기 값을 제로로 한 거야. 우리는 뭘 봐야 돼? 여기 이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델타를 봐야 된다. 델타. 알겠지? 자, 여기에서 그러면 델타니까 여기 이 점에서 이 바의 크기를 봐야 된다. 내 말 이해가 되겠어? 얘는 여기에서 y축 값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바의 이 막대의 크기를 읽어줘야 된다. 이게 뭐라고? 총 광합성량. 되겠지? 여기에서 얘는 CO2가 제로 상태에서 CO2가 방출만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빛이 없을 때 호흡만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이 바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호흡량이 되는 거야. 그럼 두 바의 크기의 차가 뭐가 되는 거야? 그지? 이게 이제 순광합성량이 되는 거야. 이것의 차, 요 바의 크기가 순광합성량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 이건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판서 따로 안 해도 되겠지? 얘는 빛의 세기가 물리에서 사용하는 룩스로 계산하면 안 돼. 우리는 룩스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주어지는 양자 수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물리는 여기에 주어지는 빛과 여기에 주어지는 빛의 에너지가 달라. 그지? 얘는 에너지가 작다. 얘는 에너지가 크다. 근데 우리는 에너지 차가 없어요. 왜? 가용 에너지만 보기 때문에. 가용 에너지 크기는 똑같아. 적색광이든 청색광이든 입자 하나당 광합성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를 고려하지 않느냐? 파장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식물이 흡수한 광양자 수만 고려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흡수한 광양자 수가 증가가 되면 광합성도 증가가 되게 돼. 최대점에 도달되는 최초의 시점을 뭐라고 둔 거야? 포화점이라고 둔 거야. 얘는 0은 순생장이 제로란 뜻이야. 순생장이 제로인 지점을 보상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빛에 대한 것이면 광포화점, 광보상점. 만약에 CO2에 대한 것이면 CO2 포화점, CO2 보상점. 온도에 대한 것이면 온도 포화점, 온도 보상점.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야. 어렵지 않지, 그지? 포화점과 보상점이라는 개념 이해가 되겠어? 얘는 X축 변인이 빛이니까 어떤 개념을 쓴 거야? 광포화점, 광보상점이라는 개념을 쓴 거야. 다음, 광보상점에서는 여기 이 바의, 이 막대의 크기가 총광합성 양이야, 그지? 근데 이것이 호흡량과 크기가 정확히 같지? 어떻게 설명하면 돼? 어떻게 서술하면 돼? 총광합성과 호흡량이 같다라고 서술하면 되지. 그러므로 순광합성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그지? 되겠지? 다음, 여기 이 점에서 총광합성 양은 실제 광합성 양이니까 이 막대의 크기가 총광합성 양이지. 호흡량은 이 크기가 호흡량이지. 그러므로 이제는 순광합성 양은 양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오는 거야? 음수가 나오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순광합성 양은 마이너스가 되게 돼. 세상에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식물이 죽는다가 성립이 되게 된다. 그래서 보상점 이하에서는 살 수 없다. 그러면 최소 생장이 가능한 지점이 뭐란 얘기야? 겨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점이 보상점이란 뜻이야. 알겠지? 다음. 그래프는 여기서 봐두고 이번은 심화반이니까 기본적인 것은 공부를 해봤다는 전제하에서 나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자, 여기 양력과 음력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뒤에 살게. 여기서 그냥 그래프로만 봐두자. 예전에는 양지식물, 음지식물이라 했는데 이러니까 변이 통제가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종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요즘은 하나의 나무에서 양지식물의 잎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음지식물의 잎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참나무가 있어요. 참나무를 키우면 햇볕에 노출된 쪽은 양엽이 되게 되면 안쪽에 들어있는 것은 음엽에 대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개체를 중심으로 보통은 얘기하다 보니까 양엽, 음엽이라 합니다. 알겠지? 근데 이것을 양지식물, 음지식물에 대한 차이로 서술하더라도 크게 무방하다. 알겠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양엽의 경우에는 음엽에 비해서 그래프는 우리가 함수를 계산해가지고 함수대로 계산 그리는 것을 수학에서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함수를 먼저 구해가지고 이 함수대로 좌표를 찍어서 그래프 그리는 건 수학이라고. 수학하는 거 아니라고. 얘는 실험 결과를 가지고 점을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이쁘게 그린 거야. 이해가 되나? 함수를 구해가지고 이 함수에 맞는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고 실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좌표에 따라서 점을 찍어서 그냥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그래서 외유하면 안 된다. 되겠지? 이 그래프를 그대로 글로 옮길 수 있으면 돼. 먼저 양력은 음력보다 광보상점이 높다라고 하면 되지. 광포화점도 높다라고 하면 되지. 자,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지? 내가 친구인 철수에게 영희를 소개팅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영희에 대한 장점을 부각해야 될까? 단점을 부각해야 될까? 그렇지? 장점을 부각해야 되겠지, 그렇지? 이해가 됐어? 내가 학생 때 철수인데 이제 많이 구타를 당한 거야. 그걸 이제 가슴에 콕 안고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 거지. 어느 날 철수와 철수의 마누라인 영희가 둘이 다정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보복을 깨뜨리고 싶은 거야. 그럼 철수에게 영희에 대한 장점을 얘기해 줘야 될까? 단점을 얘기해 줘야 될까? 이제 이해가 됐어? 어렵나? 어떨 때 장점을 부각시키고 어떨 때 단점을 부각시키는지 이해가 되겠나?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이와 같은 환경에서 엄지식물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엄지식물을 중심으로 장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설명하면 되지. 엄지식물은 양지식물보다 광보상점이 낮기 때문에 보다 낮은 빛 조건에서도 순생장이 양수가 되는 거야. 잘 살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되겠어 이제? 여기에서는 마찬가지. 물론 엄지식물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는데 양지식물에 대한 장점을 부각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뭐가 주어가 되면 돼? 양지식물이 주어가 되면 되지. 양력은 음력보다 광포화점이 높기 때문에 높은 광 조건에서는 더 잘 산다가 되는 거지. 이제 서술하는 형태 이해가 되겠어? 근데 이걸 두고 아니 음력이 광포화점이 낮다 해도 되지 않나요? 되지. 어쨌든 둘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장이 매끄럽진 않지. 해볼까? 음력이 광포화점이 낮기 때문에 높은 광에서 양지식물이 잘 살아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무조건 내가 뭔가를 적으면 반박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아, 제가 왜 저렇게 글을 적을까? 똑같은 말인데도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지? 예를 들어서 막의 유동성이 크다인데 왜 불안정하다 할까? 하지 말고, 자, 내가 막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하지 않고 막이 불안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지? 뭔가가 지금 이상이 형성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적혈구 내에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돼. 그러면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막이 산화가 돼. 산화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지? 불포화도가 높아진다 그랬지. 불포화도가 높아지니까 유동성이 커지는데 이때는 유동성이 커진다는 표현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야? 그렇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잘 터지네. 이게 뭐야? 용혈성 빈혈이야. 너무 재밌지 않아? 내 말, 어떨 때 이렇게 표현하고 어떨 때 저렇게 표현해야지 이제 감이 오지.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겠지? 상황에 맞게끔 표현하는 것을 연습한다면 여기에 있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건 왜요라고 물으면 안 되지.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도 아니지. 이 그래프 S는 이렇더라 인 거지. 그럼 이 그래프 S는 음력이 양력보다 호흡량이 적다가 되는 것이. 호흡량이 적다가 되니까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 그래프를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한 것, 이 그림 보고 또 오해하면 안 돼. 무조건 음력은 호흡량이 작아야 되고 양력은 무조건 호흡량이 커야 되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내 말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진짜 별거 없지, 그렇지? 다음. 이것도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그냥 판사 안 하고 가자. 너무 오래된 엥겔만의 실험이지. 얘는 스피로키라라고 하는 핵함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되 분광을 한 것입니다. 빛을 나누어준 것입니다. 분광, 빛을 분리해간 뜻이잖아. 분광에서 각각의 파장대에서 호기성 세균의 밀도를 측정한 거야. 호기성 세균은 산소가 농도가 높으면 그만큼 밀도가 높을 것이고 산소의 농도가 낮으면 그만큼 밀도가 낮을 것이다. 산소의 농도가 높다 이퀄 광합성을 많이 수행했다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여기 이 그림에서 이 호기성 세균에 대한 밀도 이퀄 뭐를 대변해 주는 거야? 광합성 정도를 대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광합성은 청색광 영역과 적색광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증명을 한 거야. 되겠지?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는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면 돼. 그림 5-7은 얘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흡수 스펙트럼의 주체는 누구야? 엽록소. 작용 스펙트럼의 주체는 누구야? 엽록체. 그럼 엽록체는 엽록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엽록체 이퀄 엽록소 더하기 카로티노이드지, 그지?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엽록소만, 작용 스펙트럼은 엽록소 더하기 카로티노이드.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경향이 비슷하게 관찰되더라는 얘기야. 근데 이 부위에서는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더라는 얘기지. 그 말은 엽록소가 빛을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광합성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엽록소가 아닌 또 다른 색소를 이용하고 있다를 증명한 것이지.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보조 색소들이 활용이 되어가지고 광합성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준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이게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던지는 메시지야. 되겠어? 다음. 얘는 흡수 스펙트럼의 주체가 누구야? 광합성 색소. 작용 스펙트럼의 주체가 누구야? 엽록체. 그러므로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의 대상이 똑같은 거야. 둘 다 엽록소 더하기 카로티노이드인 거야. 이해 안 된다 하지 말고 강치욱이 말 제발 믿어주지 알겠지? 다시 얘는 흡수 스펙트럼은 엽록소이고 작용 스펙트럼은 엽록소 더하기 카로티노이드야. 근데 그림 5-8은 흡수 스펙트럼이든 작용 스펙트럼이든 둘 다가 주체는 엽록소 더하기 카로티노이드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에 대한 등향과 작용 스펙트럼에 대한 등향이 크게 차이가 없더란 얘기야.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만큼 흡수했는데 실제 작용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는 뭐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유실되고 있다는 얘기야. 어떤 형태로? 열로 유실되고 있다는 얘기야. 즉 그 말은 이 영역에서 광합성에 참여하는 색소는 이 영역에서 광합성에 참여하는 색소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래프인 거야. 되겠지? 다음. 얘는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겨. 빛을 상당히 많이 흡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광합성에 활용되는 에너지량은 흑기 적더라는 얘기지. 이 현상을 뭐라 한다고? 적색 저하라는 거야. 자,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형성되는 것을 적으라고 하면 적색 저하만 적으면 돼. 아까 했던 파장이 적색광은 짧기 때문에 얘는 형광으로 혹은 유도공명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열로 발산되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된다 알겠지? 그냥 뭐만 적으면 된다고? 적색 저하란 단어만 적을 수 있으면 된다. 여기서 적색광 영역에서 실제 흡수하는 빛 에너지에 비해서 광합성 양이 낮은 이유, 실제 작용 스펙트럼이 낮게 관찰되는 이유는 뭐라고 적어주면 된다고? 적색 저하 현상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훌륭한 아니지, 그지? 다음.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이면 우리는 이런 스펙트럼을 이용하기보다 양자 수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양자 수율은 자, 나를 보면 빛이 주어지게 되면 식물체에 튕겨가지고 나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거야. 항상 흡수한 양자수를 고려하는 거야. 식물체에게 주어진 내가 빛을 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식물이 흡수한 양이 중요한 거야. 이거 보네. 광합성 양의 비를 양자수율이라는 거야. 그래서 양자수율은 두 가지 형태로 실험이 진행이 돼. 하나는 산소 발생량을 측정해서 명반응 효율을 보거나 혹은 CO2 소비량을 측정해서 암반응 효율을 봅니다. 이게 양자수율이야. 그래서 양자수율은 단위 양자당, 어떤 양자? 흡수한 양자. 단위 양자당 광합성 양을 뭐라 한다고? 양자수율. 이때 광합성 양을 측정하는 수단은 명반응에 대한 효율을 볼 때는 산소의 발생량을 측정하면 되고 암반응에 대한 효율을 볼 때는 CO2에 대한 소비량을 측정하면 되는 거야.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양자수율이 서로 일정하다인 것이지 실제 광합성 양이 일정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양자수율은 광합성 양이 아니잖아. 양자수율은 뭐야? 그렇지. 흡수한 양자당 광합성 양이잖아. 얘를 광합성 양으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흡수한 양자수를 곱하면 되지. 이게 작용 스펙트럼이야. 어렵나? 이해됐어? 여기 양자수율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고? 흡수 스펙트럼을 곱하면 작용 스펙트럼이 된다고. 알겠어? 이것과 이것의 곱이 뭐가 된다고? 작용 스펙트럼이 된다. 되겠지? 이게 작용 스펙트럼이 아니고 이것과 이것의 곱이 뭐가 된다고? 작용 스펙트럼이 된다. 이제 이해가 됐지? 읽을 수 있겠지? 그지? 이거 조심하면 돼. 여기와 여기에서 광합성 양이 같다는 틀린 말이야. 광합성 양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 뭐가 일정한 거야? 그렇지. 양자 수율이 일정한 거야. 그렇지. 여기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양자 수율이 낮아. 똑같은 얘기지. 여기는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양자 수율이 낮아. 효율이 떨어져. 똑같은 말이야. 여기에서 양자 수율은 급격한 저하를 가지게 돼. 이 현상을 뭐라 한다고? 적색 저하 현상. 똑같은 말이야.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래프, 우리가 공부하는 그래프,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영역에서 양자 수율이 낮은 것은 여기에 사용되는 광합성 색소가 무엇이기 때문에 카로티노이드이기 때문에 카로티노이드는 이 실험을 통해서 엽록소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주된 내용 자체가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따로 편찬 안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온도와 CO2의 농도에 대한 광합성과의 관계에서 그림 5-10에 대한 것은 각자가 편하게 한번 읽어보자. 다음 그림 146페이지에 있는 그림 5-11에 대한 것은 광합성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이 부분만큼은 광합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끊었다가 147페이지 하자.